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30년간 찾아 헤맨 고대의 비밀이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촛불이 7개씩 켜지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낡은 족보책을 펼치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역에서 온 제사장들이 이 땅에 라고 쓰인 한문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산중턱 사당에서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3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던 그 의식이 여기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제가 평생 책에서만 보던 잃어버린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본론 들어가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 구약학과 교수 조너선 에델먼입니다. 30년 동안 성경의 족보를 연구해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 발견한 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선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모세의 형 아론, 그의 후손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시나요? 성경에는 그들의 행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 문서의 미번역 사본에서 발견한 한 줄의 아람어 기록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혈통은 동방에 닿았으니 하늘의 별 아래 살아남을지어다. 이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동방의 끝, 바로 한반도까지 연결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여름 충청북도 단양의 한 마을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에 매료되어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하버드에서 고대 근동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현재 58살인데 지금까지 제 인생은 온통 고대 문헌과 족보 연구에만 몰두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도 젊은 학생들이나 좋아하는 거라고 여겼고요. 제가 아는 한국은 분단된 나라,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연구자로서 늘 궁금했던 건 고대 샘족들의 이주 경로였어요. 특히 아론 가문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흔적이 정말 완전히 사라진 건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지난해 봄, 동료 교수로부터 받은 한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고고학과 마이클 톰슨 교수가 보낸 건데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조너선,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자료를 발견했어. 한국의 단양에서 발굴된 고대 유물 중에 히브리 문자와 유사한 형태의 문양이 새겨진 청동기가 나왔다고 해. 현지 고고학자들도 이 문양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처음엔 그냥 우연의 일치겠거니 했습니다. 고대 문명들 간에는 비슷한 문양이나 기호가 종종 발견되거든요. 하지만 톰슨 교수가 보내준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문양은 제가 예루살렘 성전 연구에서 본 제사장들의 흉패 장식과 너무나 흡사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건 그 문양 사진을 본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단양 지역의 발굴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부터가 엄청나게 현대적이고 체계적이더군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데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어요. 미국보다도 더 첨단 기술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이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카페 문화도 정말 세련되었고요. 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첫날부터 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서울에서 이틀을 보낸 후 단양으로 향했는데 기차 안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의 모습이 제가 이스라엘에서 본 갈릴리 지역과 묘하게 닮아 있더군요. 단양에 도착해서 현지 고고학자 박민준 박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보여준 발굴 현장의 배치도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물들이 발견된 위치가 고대 히브리 성소의 구조와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방향도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제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불안했어요. 정말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 박사와 함께 발굴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날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지역 주민들이 몰려와서 발굴 작업을 중단하라고 항의하고 있더군요. 그들은 조상님들이 잠든 곳을 함부로 파헤치면 안 된다며 격하게 반대했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고학 발굴에 대해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반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못하니까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박 박사의 통역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주민들의 표정이 정말 진지하고 간절해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갈등 상황에 외국인인 제가 끼어 있다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요. 과연 제가 이곳에서 원하는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한창일 때 마을의 한 어르신이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8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셨는데 한국어로 뭔가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박 박사가 통역해주니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었어요. 이 외국 교수님은 우리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멀리서 오신 분이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마을 이장님까지 나서서 교수님께서 우리 마을의 역사를 연구해 주신다니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한순간에 적대적이던 분위기가 환대의 분위기로 바뀌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저는 항상 개인주의적 사고에 익숙했어요. 연구도 혼자서 조용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의 간섭은 방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엔 반대하다가도 한 어르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고 심지어 제 연구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시는 모습이요. 미국이라면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내세우며 끝까지 반대했을 텐데 말이죠.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공동체의 화합을 우선시하는 한국식이 더 인간적인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마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장님이 계속 반찬을 더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충분히 먹었다고 손사래를 쳤는데도 자꾸 더 드시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예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짜증을 내며 No, thank you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박 박사가 나중에 설명해 주니 완전히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였더군요. 한국에서는 손님이 배불리 먹는 걸 보는 게 주인의 기쁨이고 특히 외국 손님에게는 더욱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저를 귀한 손님으로 여겨서 최선을 다해 대접해 두신 건데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굴었던 거죠. 다시 식당에 가서 사과를 드렸더니 사장님이 오히려 괜찮다며 웃으시더군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너무 몰랐구나 싶었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 마을 어르신들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마을 뒤편 산중턱에 있는 작은 사당이었는데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당 안에 모셔진 제기들의 형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막의 기구들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특히 등잔대의 모양은 거의 메노라와 같았고 향을 피우는 방식도 히브리 제사 의식과 유사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의식이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00년 전 아론의 후손들이 행했던 제사 의식이 이곳 한국 땅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향을 피우고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잃어버린 역사의 고리가 숨어 있었어요. 제 평생의 연구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김병철 할아버지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85세의 김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셨는데 제게 보여주신 것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족보책이었는데 그 안에는 한문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박 박사가 번역해주는 내용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역에서 온 제사장들이 이 땅에 정착하여 제례를 전하다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족보에 기록된 제례 방식의 설명이었어요. 불을 켜고 향을 피우되 동쪽을 향하여 7번 절하고 하늘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히브리 제사장들의 의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의식을 지켜왔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정말로 이곳까지 왔고 그들의 신앙과 전통이 한국의 한 마을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책상에서만 연구해온 족보와 문헌들이 살아있는 현실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미국에서 저는 늘 객관적이고 냉정한 학자이길 원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팩트에만 집중하는 연구자 말이죠. 그런데 오늘 김 할아버지의 족보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역사의 퍼즐 조각을 찾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 인류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처음엔 낯설고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그들의 정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던 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아내 사라가 계속 전화를 걸어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계획했던 일주일은 벌써 지났잖아요. 대학교 강의 준비도 해야 하고 논문 마감도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 거예요? 사라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건 간단한 현지 조사였는데 어느새 한 달째 한국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의 제 일상, 규칙적인 연구 생활, 동료 교수들과의 약속들이 모두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발견한 것들이 너무 소중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변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학자로서 객관성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온 정부 관계자들이 갑자기 단양에 나타난 거예요. 문화재청 소속이라고 하면서 발굴 현장을 전면 중단하라는 공문을 들고 왔더군요. 이 지역이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므로 모든 발굴 작업을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박 박사는 당황해하며 이런 통보를 미리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제게 한 말이었어요. 외국인 연구자의 활동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암묵적으로 떠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하며 속상해하셨고요. 저는 혹시 제가 이곳에 와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단순한 학술 연구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과연 제가 계속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격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일부 주민들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고집부릴 필요가 있냐며 발굴 중단에 찬성했고 다른 분들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반대했거든요. 특히 김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가문의 진짜 뿌리를 알고 싶었는데 그 순간 젊은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외국인이 와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조용했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선의로 시작한 연구가 이 따뜻한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온 거였어요. 박 박사가 저를 변호해줬지만 저는 이미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굴 현장에 가보니 누군가가 밤사이에 유물들을 파손해 놓은 거예요. 소중한 청동기 조각들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제가 며칠 전에 발견한 히브리 문양이 새겨진 돌판도 깨져 있었어요. 박 박사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일하며 분노했지만 저는 오히려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마을 주민들 중 누군가가 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돌아보니 어제 저를 비난했던 젊은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군요. 제가 홧김에 한 말 때문에 마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했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것을. 할아버지의 절망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오후 뉴욕에서 온 전화는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대학 학과장이 직접 걸어와서 조너선, 즉시 돌아와라. 학교 이사회에서 문제 삼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정부에서 우리 대학에 공식적으로 항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허가 없이 민감한 유적지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이유였어요. 당신의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대학 전체가 외교적 문제에 휘말릴 수는 없다는 학과장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동시에 살아도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도 이상하게 보고 있고 동료들도 수근거리고 있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저는 정말 막다른 길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서의 제 인생과 커리어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김 할아버지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교수님, 제가 유물을 부순 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서역에서 온 제사장들이라면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닌 건가요? 8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아온 제가 누구란 말입니까? 할아버지의 고백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추구한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 준 거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생각해보니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대대로 지켜온 마음 아닙니까? 조상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진짜 유산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통이나 기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해져 온 정신과 가치가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요. 제 연구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돌아가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책 속에서만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었어요. 아론의 후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대대로 지켜온 사랑과 나눔의 정신.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할아버지께 약속드렸어요.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 이 마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정신의 계승자로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저는 그날 완전히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구약학 교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자가 되기로 한 거죠.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대학 이사회 앞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30년간 쌓아온 교수 경력을 포기한다고요? 학과장이 황당해하며 물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일 말이에요.
살아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눈물을 흘리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저는 독립연구자가 되어 동방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양 마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혈통보다 더 소중한 정신적 유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출판사들이 줄을 서서 출간 제의를 해왔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김 할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단양 마을은 제게 2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김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시죠. 제 책 동방의 후손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배운 삶의 가치예요. 미국에서 저는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혼자만의 성공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경험한 공동체 정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조상을 공경하는 문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뉴욕에서도 한국식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이웃들과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기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배우려고 하죠. 한국은 단순히 제가 연구한 나라가 아니라 제게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스승 같은 나라입니다. 아론의 후손을 찾으러 갔다가 진짜 보물인 한국인들의 마음을 발견한 거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족보를 찾으러 한국에 갔지만 정작 발견한 건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어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고리였죠. 혈통이나 DNA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유대감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정과 배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은 어떤 고대 문헌보다도 값진 보물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이라는 것을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지금도 단양 마을의 김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안부 인사를 보내주세요. 언제 또 오실 거냐고 물으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 제 마음은 늘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분명히 인생이 바뀔 거예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 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